Dubro Suspicion Files. 안녕하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공중보건을 거의 혼자서 이끌다시피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류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게이츠 패러독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빌 게이츠를 둘러싼 음모론의 시작부터 그 확산 과정을 추적한 100개가 넘는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입니다. 네,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이건 가짜고 저건 진짜다. 이걸 가리는 걸 넘어서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음모론 커튼 뒤에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죠. 가장 끈질기면서도 파급력이 컸던 주장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네, 바로 빌 게이츠가 백신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 이른바 인구 감축설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2010년에 있었던 한 테드 강연이었어요. 아, 저도 기억나요. 그 혁신을 통해 영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죠.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그 탄소 배출량 계산 공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CO2는 P 곱하기 S 곱하기 E 곱하기 C. 네, 거기서 첫 번째 변수인 P, 인구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거고요. 네, 맞아요. 당시 강연에서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정확히 인용해 볼게요. 네, 현재 세계 인구는 68억 명이고 곧 90억 명을 향해 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백신, 보건, 생식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다면 아마도 그 증가율을 10에서 15% 정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맥락 없이 들으니까 백신으로 인구를 10에서 15% 줄인다는 말이 되게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음모론자들은 이걸 게이츠가 백신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10에서 15%를 죽이겠다고 자백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고요. 네. 하지만 이 발언의 진짜 배경에는 인구통계학적 전이 모델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술적 개념이 있어요. 아, 인구통계학적 전이 모델이요? 네. 개발경제학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내 아이 중 일부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뭐랄까 일종의 보험처럼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죠.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많이 낳아서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백신이 보급되고 의료 환경이 좋아져서 영유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이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은 이제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 계획을 통해 출산율을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즉, 게이츠가 말한 수치를 낮춘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인구의 증가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인구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음모론 필터를 거치니까 완전히 반대 의미로 둔갑해버린 게 신기합니다. 말이 왜곡되는 과정이 그쵸.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시각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아, 그 유명한 신문 사진이요. 게이츠 얼굴 옆에 강제 백신을 통한 인구 감축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 네, 바로 그거요. 이게 바로 증거다. 게이츠가 신문에 대놓고 자기 기획을 밝혔다면서 엄청나게 퍼졌었죠. 맞아요. The Sovereign Independent라는 신문이었는데요. 팩트체크 결과를 보면 이 신문은 주류 언론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음모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였어요. 그리고 해당 헤드라인은 게이츠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신문 편집자의 주장이었죠. 아, 그냥 자기들 주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군요. 그렇죠. 이미 왜곡된 테드 강연 해석을 다시 한번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기사로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정보는 주류 언론이 숨기는 진실, 인터넷에서 삭제된 기사 이런 이름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그 강력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정보의 희소성을 가장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발언을 왜곡하는 게 1단계였다면 이제 팬데믹이라는 사건 전체가
기획되었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벤트 201이라는 행사입니다. 네. 2019년 10월 실제 팬데믹이 터지기 불과 2달 전에 존스 홉킨스 센터,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아주 수준 높은 팬데믹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어요. 시점이 너무 절묘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죠.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상의 병원체가 캡스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브라질 돼지 농장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 18개월 동안 6,500만 명의 사망자가 낸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해요. 여러 훈련 중 하나였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 시나리오가 팬데믹 직전에 열렸다는 건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예언이었을까 아니면 과학적인 예측이었을까? 네, 그게 궁금해요. 사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유력한 병원체 후보로 인플루엔자랑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지목해왔거든요. 아, 맞아요.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잖아요. 네, 이건 비밀 정보가 아니라 학계 공공연한 경고였습니다. 오히려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 예를 들어 돼지를 매개로 브라질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사스코브2와는 다르다는 게 이게 예측이나 각본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아, 오히려 디테일이 다른 게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훈련의 진짜 핵심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팬데믹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 기업, NGO 같은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그 과정의 허점을 미리 찾아내려는 거버넌스 훈련이었어요. 아, 목적 자체가 달랐군요. 다크 윈터. 2018년에는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시나리오인 클레이드 X처럼 수많은 대비 훈련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대비 훈련 중에 우연히 실제 상황과 일부 비슷한 것 하나만 콕 집어서 이게 바로 리허설의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수천 장의 로또 중에 당첨된 한 장만 보여주면서 이거 봐, 로또는 조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적 오류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형적인 선택적 편향과 사건이 터진 후에 과거를 재해석하는 사후확신 편향이 결합된 결과죠. 거시적인 계획에서 이제는 개인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미시적인 공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백신 안에 사람을 추적하는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서로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기술 정보가 기괴하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일종의 기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 프랑켄슈타인. 첫 번째 조각은 뭔가요? 첫 번째 조각은 양자점 염료라는 기술입니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MIT에서 개발한 건데요. 아, 그 보이지 않는 문신 같은 거요? 네, 백신 접종 기록을 피부 아래에 남기는 나노 입자 염료예요. 평소엔 안 보이다가 특수 조명을 비춘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죠. 목적은 되게 실용적이네요. 의료 기록이 없는 곳에서 쓰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음모론의 상상력 속에서 이 수동적인 염료가 스스로 전파를 쏴서 위치를 추적하는 능동적인 추적 장치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로 둔갑한 겁니다. GPS 기능 같은 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조각은요? 이건 더 기묘하더라고요. 특허 번호 WO2020-060606. 일명 666 특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원한 특허인데 정식 명칭은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운동하면 코인을 주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거대한 비약이 일어나죠. 첫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우연히 부여한 특허번호 060606이 종교적인 숫자 666으로 해석됐다는 점. 네, 그게 첫 번째고. 둘째, 특허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는 백신이나 몸에 심는 임플란트와 이 기술이 연결되면서 인체 칩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부풀려졌어요. 특허 명세서에는 몸에 심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센서는 사용자의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와,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ID 2020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죠. 마이크로소프트, 록펠러 재단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법적 신원이 없는 전 세계 11억 명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이것도 좋은 취지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단체가 방글라데시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과 지문 같은 디지털 생체 인식을 연계하는 시범 사업을 발표했어요. 아, 여기서 또 백신이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백신 접종을 핑계로 전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 칩을 심으려는 계획으로 왜곡된 겁니다. 정말 각본가도 이렇게 쓰기는 어렵겠어요. 피부 및 기록용 염용, 스마트워치용 암호화폐 특허, 디지털 아이디 구호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666 같은 상징을 양념으로 뿌리고 백신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버린 거네요.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루시퍼라 아제라는 효소 이름이었어요. 아, 그 이름 때문에요. 네, 과학적으로는 그냥 반딧불이의 발광 효소 이름일 뿐인데 어원이 사탄을 뜻하는 루시퍼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에 악마의 물질이 들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됐죠. 실제 백신 성분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요. 네, 전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죠. 이 모든 게 100% 거짓은 아니었다는 점. 네, 맞습니다. 바로 완전한 허구와 실제 있었던 윤례적 논란이 뒤섞여버린 인도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음모론에 강력한 설득력을 부여했으니까요. 네. 가장 널리 퍼진 날조된 주장은 게이츠 재단이 지원한 소아마비 백신 때문에 인도 어린이 49만 6천 명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49만 명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이 주장의 핵심을 파고들면 아주 교묘한 통계 오독이 보입니다. 통계 오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당시 인도는 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감시 시스템을 극도로 강화했어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급성 이완성 마비, 즉 사지가 힘없이 늘어지는 마비 증상이 보이면 무조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 감시망을 촘촘하게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보고되는 마비 환자 건수는 급증했죠. 음모론자들은 이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백신 때문에 마비 환자가 늘었다는 인과관계로 둔갑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범죄율을 잡기 위해 CCTV를 늘렸더니 전에는 몰랐던 경범죄까지 다 잡혀서 전체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마비 증상을 보인 아이들까지 전부 백신 부작용으로 집계해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WHO 분석에 따르면 실제 백신 유래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17년간 단 17건에 불과했어요. 17건이요. 49만 명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그 숫자는 그냥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찾아낸 모든 종류의 마비 환자를 합한 수치였던 거죠. 하지만 이게 진실의 전부가 아니죠. 음모론이 힘을 얻게 된 진실의 파편, 즉 실제로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존재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 HV 백신 임상시험 논란이에요. 2009년에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는 NGO인 패스가 인도에서 10대 소녀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HPV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어요. 네. 그런데 이후 인도 의회 조사에서 심각한 동의 절차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위반이었나요? 예를 들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 부모를 대신해서 기숙사 학교 교장이 동의서에 일괄 서명하거나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부작용이나 시험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채 부모들에게 찌장을 찍게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바로 이 사건이 게이츠가 인도에서 추방당했다거나 아이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식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거군요. 네, 게이츠 재단은 인도에서 추방당한 적 없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서구 자선단체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할 때 현지의 윤리적 기준과 인권을 얼마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백인 구원자 컴플렉스의 위험성을 드러낸 뼈 아픈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이런 진실의 파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음모론들이 더 설득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칩이나 비밀 계획 같은 자극적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남은 진짜 질문들을 마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선출되지 않은 거대한 권력이 전 세계 공공정책을 좌우하는 현실, 바로 그 자체에 대한 문제 말이죠.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구조적 비판은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대한 게이츠 재단의 과도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게이츠 재단은 미국 정부에 이어서 WHO의 두 번째로 큰 자금 공여자예요. 때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주요 국가보다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합니다. 한 개인 재단이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내는 게 문제는 아닐 텐데요. 문제는 그 돈의 성격, 바로 지정기탁금에 있습니다. 지정기탁금이요? 네, 재단의 기부금은 대부분 소아마비 박멸이나 말라리아 퇴치처럼 재단이 정한 특정 목표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아, 이 때문에 WHO의 정책 우선순위가 각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방향보다는 게이츠 재단이 선호하는 기술 중심적이고 성과 측정이 쉬운 특정 질병 퇴치 프로그램으로 쏠린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기부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붙은 꼬리표군요. 그렇죠. 전 세계의 보건 의제가 한 개인의 선이나 관심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비판은 팬데믹 기간 중 백신 지적재산권 논란과 관련이 있어요. 아, IP 문제요? 네. 2020년 초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저렴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려는 아주 인도주의적인 발상이었네요. 네,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바로 게이츠 재단이 옥스퍼드 대학을 설득했습니다. 품질 관리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숙련된 대형 제약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맺어야 안전하고 빠르다는 논리였죠. 아, 결국 옥스퍼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이 결정은 다른 회사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생산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백신 아파르테이트, 즉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걸 단순한 돈 욕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군요. 네,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라는 게이츠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훨씬 복잡한 이념의 문제였죠. 오늘 저희는 인구 감축설이라는 왜곡된 발언에서 시작해서 이벤트 201, 마이크로칩 음모론 같은 거대한 서사들을 하나씩 해부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인도의 사례 같은 진실의 표편과 우리가 정말 외면해선 안 될 구조적인 비판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이 음모론들의 가장 큰 해악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가린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질문이요. 네. 우리가 정말 논쟁해야 할 것은 상상 속의 마이크로칩이 아니라 왜 전 세계의 공중보건이 한 개인의 자손에 이토록 크게 의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인류의 생명이 걸린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빌 게이츠를 세상을 조종하는 전지전능한 악당으로 그리지만 어쩌면 그는 단지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빌 게이츠라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스템은 결국 또 다른 게이츠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입니다.